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50대 남자 구독자입니다. 와이프가 잘 나가서 처가덕을 보고 살아서 그러냐고요? 네, 보는 분들에 따라 그래서 너 참 결혼 잘했다. 그런 소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혹시라도 아직 미혼의 구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결혼은 서로의 밑바닥을 받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해야 하지 않나. 감히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가족에게도 가까운 친구에게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저의 밑바닥 같은 모습을 보고도 감싸주는 것은 물론이요. 마음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상처를 얼마 전 아내 덕분에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아내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은 퍽 큰데 어디 자랑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뻑하면 모 연예인의 학교폭력 과거 폭로 기사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저도 아내도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남일 같지 않거든요. 어쩜 변명도 그렇게 누가 적어준 것처럼 하나같이 똑같은지 철없던 시절에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지금 와서 그때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연예인들이야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이니 그렇게 폭로를 하고 사람들한테 TV에 나와 저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저놈이 사실 학창시절에 이 악물고 나를 괴롭히던 악마 같은 놈이었다 하고 폭로라도 할 수 있죠.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은 아마 제 얘기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 나를 괴롭혔던 그 놈과 비슷한 얼굴을 마주치기만 해도 아니 하다못해 어디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그때 그 놈과 같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요. 정작 그놈은 어디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나 혼자만 발전도 없고 극복도 없이 과거의 그 상처 가득한 시절 속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영영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 그 한심한 기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분한지 말입니다. 나이가 50이나 먹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벌써 40년도 더 된 옛날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제 일처럼 생생한지 헤어지고 나면 세상 모든 이별 노래 가사가 다 자기 얘기 같다고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같이 뉴스를 틀면 쏟아지는 학교 폭력 기사가 다 제 얘기같이 느껴지는 그런 한심한 놈이었어요. 저 역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기 전부터 학창시절 지독한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였거든요. 아내와 제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지만 저희 둘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창입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 아내는 제가 그렇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을 생경하게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하단 뜻이죠. 야, 내 말 안 들려? 너네 엄마 어제 우리 집에서 월급 받아갔다며. 용돈 받았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받아간 돈이니까 좀 나눠 쓰자. 안 들려? 야! 야, 왜? 너도 엄마 닮아서 귀 병신이냐? 그래도 엄마 욕하는 건 들리나 보네. 네가 째려보면 어쩔 건데, 학창시절 밤마다 질 나쁜 애는 하나씩 어디든 있죠. 그런데 그 애는 달랐습니다. 질이 나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애였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요. 사람 위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아버렸습니다. 왜 전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아니면 말을 못하시고 귀가 안 들리시는 농인인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서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까 다른 일하는 아줌마들처럼 쓸데없는 말은 안 옮기겠다. 싼 값에 저희 어머니를 식모로 들인 그 친구의 엄마 때문에 이유야 차고 넘쳤겠죠. 그 애의 아버진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부를 축적해온 지역 유지였고 학교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외제차를 타고 학교에 찾아와서 정치인이었던 그 애의 할아버지 자사전 사이에 촌지봉투를 끼워가지고 내밀기만 하면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치던 간에 선생님들은 봐도 못 본 척하기 바빴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간 다음 학기에 그 봉투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같은 사람에게 돌아왔죠. 힘없고 가난한 친구들이요. 우리 엄마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너 같은 놈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나도 안 참고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니까. 야, 무서워서 오줌 지를 뻔했네. 네가 뭐 말하면 어쩔 건데? 어? 이게 노예면 노예답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빌빌 기어야지. 어디서 주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아나무인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니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그 애의 레이더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건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였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남자애들이 을에 그렇듯 덩치가 커지고 주변 애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중학생 사춘기 시절이 되면서부터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최후의 발악 같은 거였죠. 선생님한테 얘기할 테니 어지간히 해라. 들은 척이나 했겠어요. 그 애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반 애들도 다 다른 곳으로 쳐다보면서 엮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도 다 아니까요. 어차피 백날 첫날 선생님한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여자애들의 따돌림과 남자애들의 따돌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누가 더 힘든 애, 안 힘든 애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신체적인 차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여자애들이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키고 뭐 교과서를 숨기고 욕을 하고 이런 괴롭힘이라면 남자애들의 괴롭힘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물리적인 괴롭힘들이 많은 거죠.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침 뱉고 의자를 발로 찬다거나 수업 시간 내내 등에다가 종이를 뭉쳐서 던지고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고 급식실에서도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구석에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땅만 보고 걷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걷고 있으면 누가 하도 발을 걸고 넘어뜨리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차라리 제가 덩치라도 크고 싸움이라도 잘했으면 좀 좋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비리비리한 체구에 얼굴은 항상 우울하고 주눅 들어 있고 제가 봐도 제 자신이 한심할 때가 많았죠. 아들, 또 싸우고 들어온 거 아니지?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엄마한테 너밖에 없어. 네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면 엄만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애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온 날은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학교에서 그날 친구들이랑 좀 싸웠다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댔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꼭 붙잡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혹시라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은 아닐까 어찌나 걱정을 하던지요. 그래 가난한 우리 집에서 행여나 내가 맞서 싸우기라도 하면 합의금 물어줄 돈이라도 있겠냐. 지독한 패배의식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한심하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제가 뭔가 더 반응을 해주는 것이 그놈들한테는 먹잇감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일부러 괴롭힘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참고만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엔 그게 엄청나게 답답해 보였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같이 정의로운 사람들 말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 저, 그리고 그 놈들 모두요. 교실에 친구 하나 없었던 저였고 아내를 처음 만나기 전까진 기억에도 잘 없었어요. 빈부격차가 큰 시절이었고 동네에 저만큼이나 어렵게 사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아내도 그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최근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계신 이 동네로 전학을 오게 됐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말 한번 섞어본 적 없는 사이였죠. 아내와 말을 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별명이긴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 집에서 식모일을 한다는 이유로 저를 노예라는 별명으로 불렀거든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무슨 이유로 깨졌는지 몰라도 유난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그 애가 쉬는 시간이 되자 야 노예 너 바닥 좀 기어봐 하면서 제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전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교복에 묻은 먼지 털고 일어나서 자리에 앉으니까 또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반응이 없는 절 보고 화가 솟구쳤는지 이젠 의자가 아니라 저를 걷어차려고 폼을 잡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죠. 발길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야 하는 소리와 함께 누가 이쪽으로 몸을 날려서 그 친구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반에서 늘 조용하게 앉아 있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산다고 했었던 그 친구요. 제 아내였습니다. 야, 너 미쳤냐? 아, 진짜 이 가난뱅이들이 끼리끼리 웃기는 짓 하고 있네. 안 그래도 오늘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잘 걸렸어. 내가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아? 너 오늘 죽었어. 선생님, 여기 사람 패요. 여기요. 여기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사람 살려! 이게 미쳤나? 입 안 닥쳐? 야,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제 입 안 막아? 깜짝 놀랐죠. 같은 반이 된 이후로 아내 목소리를 그날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평소에 정말 조용했었거든요. 맨날 창밖만 쳐다보고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질문을 해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던 애였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우렁차게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상대방도 적잖이 당황한 거예요. 여기 사람 패서 죽인다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얼마나 목소리가 컸던지 다른 반에 있던 애들도 이게 무슨 일인지 웅성거리면서 다 저희 반으로 몰려오고 선생님들도 다 왔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시는데 딱 봐도 알잖아요. 저놈이 또 쓸데없는 사고를 쳤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이제 괜히 일 더 커져서 나중에 자기가 한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애들끼리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우리 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황급히 수습하셨습니다. 교무실로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충 묻더니 사이좋게 지내라고 훈계 같지도 않은 훈계를 하고 돌려보내시더라고요. 뻔히 무슨 상황인지 다 아시면서요. 저한텐 교복 좀 깨끗하게 털고 들어가라고. 선생님이 그 모양인데 어떤 어른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 너 바보야? 그거 그냥 맞을 생각이었어?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맨날 너만 두드리가 맞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너 안 도와줄 거야. 바보같이 굴지 마. 짜증나니까. 맨날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있던 제가 어지간히 답답했나 봐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한숨을 쉬면서 가는데 그날은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반 애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눈을 피하고 저와 엮이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해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저를 감싸주었다는 이유로 제 아내까지 그 못된 인간들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야, 왜 가난뱅이들끼리 눈이라도 맞았어? 쟤 보면 안쓰러워? 그래도 쟤가 낫지 않냐? 야, 넌 부모 둘 다 뒤졌다며. 네가 그렇게 아무 때나 나서고 다니니까 너네 부모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학교 끝나고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남아. 알겠어? 너 어디 도망가는 순간 내가 니네 할매 찾아갈 테니까 쥐방울만한 게 진짜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용기를 내서 나서긴 했지만 그 아나무인으로 설치고 다니는 놈들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디 도망가면 할머니를 찾아가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째려보기만 하는데 결국 나 돕겠다고 나서다가 저렇게 됐으니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겠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맞던 놈이 계속 맞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든지 주의를 끌고 그 사이에 도망가라고 해야겠다 싶어서 수업이 마치고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저도 교실 한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래요. 차라리 여긴 내가 있겠다고 넌 할머니한테 가든지 도망가든지 하라고 등을 떠밀었죠. 그렇게 아내가 교실을 빠져나가고 저 혼자 남아있는 걸 본 그놈들이 여자친구 지키겠다고 혼자 남아있었냐고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반에서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어야 할 애들 때문에 다른 반 애들까지 불러 모아 구경거리가 된 게 꽤나 창피했을 테니까요. 당하는 놈이 누구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른 때보다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절 일으켜 세워서 왜 이렇게 나대냐고 따귀로 올려붙이는데
정말 눈앞이 번쩍거려서 차라리 이대로 기절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너네처럼 야비하게는 안 살아. 누가 진짜 거지 같은데.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입만 살아가지고. 야, 우리 노예가 완전히 미쳤나 보다. 너 오늘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눈앞이 핑글핑글 돌 것 같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얻어 터져서 어디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놈 집구석에서 돈이라도 받아서 엄마 모시고 어디 멀리 이사라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을 막 놓으려고 하는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황한 애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교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막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동창 놈들의 목덜미를 경찰이 잡아서 쿠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눈물 범벅이 된 아내가 정신 좀 차려보라고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대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것 같았어요. 죽도록 맞아서 그랬는지 안심이 됐는지 몰라도 전 그대로 까무룩 정신을 놓아버렸고요. 돈이 참 좋긴 좋더라고요. 병원 1인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저한테 주먹 날린 그 놈은 콧배기도 안 보였고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잠잠했습니다. 그 애의 부모님이 와서 친구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키워봤자 좋을 거 없지 않냐 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시더라고요. 이거 받고 조용히 끝내자는 소리겠죠. 워낙에 좁은 동네기도 하고 제 아내가 그 광경을 다 목격한 터라서 또 거기 입 막는 건 어려웠던 모양이긴 해요. 결국에 그 현장에 있던 놈들은 1시간 거리에 떨어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고요. 내내 시끄러울 줄만 알았던 학교 생활이 그 몇 명 사라진 것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쟤야? 그때 걔가? 난 죽어도 용서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무섭긴 무섭다.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 아빠가 돈 엄청 주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입 막았다고 그러던데? 선생님이랑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합의 본 거래.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억울해서 나 같으면 그 돈 안 받았지.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다들 쉽게 하겠죠. 그 봉투 받아들면서 손 덜덜 떠시던 어머니 모습을 기억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 깽값 받아 줬냐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편한 몸으로 혼자서 뻔히 어렵게 돈 벌어 아들 하나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는 거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잘했다고 그놈들 결국 전학 갔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말았어요, 저도. 그런데 막상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땐 찍소리도 안 했던 애들이 호랑이 없는 굴에선 여우가 왕이라고 뭐가 잘났다고 제가 돈 받은 걸 가지고도 신나게 씹어대더라고요. 자기였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았을 거다. 어떻게 그 돈을 받냐 하면서요. 그놈들만 없어지고 나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뭘 해도 처맞던 놈이라는 꼬리표는 왜 그렇게 달랑달랑 떨어지지가 않는 건지. 이제는 돈 받고 맞은 놈 소리까지 듣게 된 제가 너무 한심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유일하게 의지하던 것이 하나밖에 없었던 친구였던 아내였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도 그 인연도 잠깐 끊겼었죠. 할머니 혼자서 날 어떻게 보냐고. 서울에 가시는 이모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 야, 나 전학 간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자주 연락하자. 그래도 나 여기 와서 유일하게 네가 내 편 들어줬었어. 평생 못 잊을 거야. 너 없으면 난 아직도 맞고만 살았을 텐데 내가 고맙지. 가서도 자주 연락할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중에 꼭 보자. 헤어질 때야 나중에 보자, 밥이라도 먹자 말은 잘 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사는 이모네 집이 꽤 잘 살고 여유도 있어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연락을 자주 할 것 같았지만 한 달에 한 번, 또 해가 바뀌니까 방학 때 한 번,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전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공장의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 모여 있고 우악스럽다 보니까 일 똑바로 안 하냐고 매를 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깜짝깜짝 옛날의 기억이 튀어 올라와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였죠. 그럴 때마다 아내 생각이 한 번씩 나기도 했었고요. 그래봤자 저 혼자만 어렴풋이 기억하는 딱 그 정도의 사이였지만요. 어쨌든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게 되고 나서였습니다. 그래도 오며 가며 절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고 일하는 곳이 본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어서 일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거기서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요.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라 살도 많이 빠져 있었고 분위기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서로 만나고 정말 반갑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죠. 이모네 집에 가서 마냥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사연이 더 복잡해졌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려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힘들었던 겁니다. 이모 돈으로 대학까지 가고 나니까 이러다 죽은 언니 딸 평생 끼고 살 거냐면서 집안에서도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모도 더 이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은 이모네 집에서 나와 휴학을 하고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이야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빠듯하긴 한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학업은 꼭 마칠 거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도 왜 이렇게 서로 사는 것은 팍팍하기만 한지 얘기를 듣는데 괜히 제 속이 참 먹먹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이모네 집이 여유로워서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잘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왜 또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건지 얼굴에 고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로 휴지로 눈물을 콕콕 찍어내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는지요.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서로 힘든 상황에서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옛날 추억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도 길었고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는데 어색함 하나 없이 금방 다시 친해졌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인이 됐습니다. 제가 사연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결혼은 서로의 밑바닥을 받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벌어야 하지만 어디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저와 할머니에게도 이모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아내가 만났고 마이너스인 두 사람이 만나 삶이 더욱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았지만 제가 먼저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결혼하자고요.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는 학업 내가 어떻게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도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렇게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자기만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것 같다면서 미안해했지만 아내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나가서 과외 같은 거라도 할까봐. 언제까지 당신 혼자 이렇게 일만 할 수도 없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하루 12시간씩 공부만 하는 사람도 떨어지는 게 사법시험이라고. 당신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냥 시험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렵긴 하지만 나도 이제 회사에서 자리 잡고 야간도 특근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6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시켰어요. 회사 형님들은 그렇게 죽어라 아내 뒷바라지만 하다가 아내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연수원 들어가고 나면 그곳에서 쟁쟁한 다른 법조인들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 결혼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전화가 하루에 10몇 통씩 온단다.
주변에 사법시험 합격한 아는 형님이 있는데 집에 본처가 버젓이 있는데 스폰서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더 어려운 제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단다. 저를 걱정하는 시선도 많았었죠. 솔직히 아내가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기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마냥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밑바닥까지 서로 다 드러내 보인 아내와 저에게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이 있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배신하더라도 아내 하나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죠. 그렇게 아내가 사법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검사 임용까지 되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내도 펑펑 울면서 임용증을 저에게 안겨주고 큰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당신 덕이라면서요.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큰일에 도전할 생각을 했겠어. 이 임용증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쉼표 찍고 당신 이름까지 적고 싶다. 정말 고마워. 내가 꿈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도와줘서. 이제부턴 내가 당신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검사 아내를 두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요.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까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형님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아내가 검사가 되고 나서야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일상의 궤도 안으로 진입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달라진 건 크게 없더라고요. 전 여전히 공장으로 출근하고 늘 하던 일을 했고요. 아내는 법조인으로서 열심히 자기 소명을 다했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저희도 그동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아이를 갖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또 하나 늘어난 거죠. 아들이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아내보다 제가 오히려 더 아들의 학교 생활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깊숙이 묻어두고 살았던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이 스멀스멀 다시 떠오르게 됐고요. 남자애들이야 워낙 활동적이니까 애들끼리 놀다가 어디 다치고 넘어지는 것이 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무릎에 밴드라도 하나 붙이고 돌아오는 날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더라고요. 너 무릎이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다친 거야? 학교에서 애들이랑 싸운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고 아빠한테 똑바로 얘기해봐. 학교에서 누가 너 괴롭히기라도 하는 건 아니지?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여보, 괜찮아.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넘어진 거래. 학교 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애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민호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놀랐잖아. 다른 건 몰라도 아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여전히 그때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제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러지 않는다. 우리 애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도 배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아내도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나가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저희 아들도 교우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요. 학교만 끝나면 친구들을 몽땅 끌고 집에 와서 실컷 놀다 가는 바람에 애들 엄마가 오죽하면 친구들 데리고 집에 오는 건 좋은데 방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애들 부르기 창피하지 않냐고. 제발 애들 부르고 싶으면 방 청소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라고 뭐라고 할 정도로요. 모두가 안 좋은 과거들은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여태 그 과거에서 멈춰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나를 두들겨 패던 그 놈들도 다 사라졌고 그 놈들은 나를 괴롭혔던 옛날을 어디서 술 마시면서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몸 웅크리면서 한심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의 아빠라는 사람이 한 집의 가장이라는 사람이요.
나도 이제 달라져야겠다 생각한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쓸데없이 한 걱정은 꼭 안 좋은 일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식탁에 앉아 심각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뭐 안 좋은 조사 소식이라도 들어왔나 싶었는데 저를 불러서 혹시 당신에게도 연락이 왔냐고, 당신 혹시 갈 거냐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출근을 할 땐 핸드폰에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가고 해서 출근을 하고 나서는 핸드폰을 거의 잘 보지 않거든요. 뭐 나한테도 연락이 왔나 동창들의 소식인가 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는데 왜 아내가 저렇게 심각한 표정인지 알겠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당신이랑 나랑 이 자리 한번 같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 언제까지 우리만 이렇게 옛날 일에 매여서 살 거야? 당신 예전에 나랑 밥 먹으면서 그랬잖아. 옛날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그냥 가서 보면 되지. 우리가 못 갈 자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걔네가 올지 안 올지, 걔네가 뭘 하고 사는지 여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말 안 해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냥 속 시원하게 두 눈으로 보자고.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 달리 그 인간들 제대로 못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걔네 중간에 전화 까버려서 안 올 수도 있고. 아내와 제가 동시에 받아든 것은 다름 아닌 중학교 동창회의 연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문자를 받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결혼한 것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궁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서워서였을까요? 솔직히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뭔가 꺼려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당당하게 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솔직히 난 당신이 아들 일로 벌컥 화를 낼 때마다 그때 일을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냥 이번 기회로 동창회든 뭐든 가서 옛날에 안 좋았던 일들은 좀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데 고집이 있어서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쉽게 고집을 꺾는 사람은 아닌데 아내 말엔 이상하게 고집을 못 부리겠더라고요. 나는 싫다.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거기를 찾아갈 만한 이유도 없지 않냐. 나름대로 버팅겼는데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정 원하면 가겠다 하고 일단 질러놓고 봤죠. 부부 동반 동창회라고 하니 이제 나이가 먹어 얼굴을 알아보기도 애매한 친구들이 참 많이도 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몇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다는 듯이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몇십 년 만이야? 부고 연락 안 와서 니네 그냥 어디 살아있구나 하고 짐작만 했지. 어쩐 일로 동창회에 올 생각을 다 했어? 어디서 뭐 하고 살고 있어? 너도 나이 먹어서 그런가? 옛날엔 아주 비리비리하니 볼품 없었는데 요즘엔 살만한가 보다. 얼굴이 참 보기 좋아졌네. 그런데 부부 동반이란 얘기 못 들었어? 와이프는? 어라, 너도 왔네? 아, 둘 다 어떻게 혼자 온 거야? 설마 너네 아직도 여태 결혼 못하고 둘이서 어울려 다니는 거냐? 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둘이서 결혼하게 됐네. 결혼을 할 때 진작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고향 친구 중에 연락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좋은 소식을 못 전했어. 아내분이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둘이서 결혼을 해? 야, 얘들아 여기 좀 봐봐라. 세상에 둘이 결혼을 했단다. 자식아,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동문회에다 연락을 했어야지. 동문끼리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화환도 보내고 축의금도 보내고 했을 텐데.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뭐 너네 둘이 결혼을 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헛소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아내와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뭐 동창들이 우르르 결혼식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친한 척을 했었다고요.
그래도 자기 가족들 앞에선 자기가 꽤나 괜찮고 착했던 동창이라 보이고 싶었던 건지 저희 결혼 소식을 뒤늦게 알고 축하해주는 척을 하는 모습이 퍽 우습기도 했고 아내 말대로 이렇게 막상 와보고 나니까 별것도 없는 자리인데 오기 전까진 뭘 그렇게 쫄았나 싶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경식이가 아까 네 얘기했었는데 너까지 왔으면 참 재밌었겠다 하면서 또 막상 이럴 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인다니까. 경식이게 아직도 아버지 회사 몸 물려받고 있대. 아버지가 어찌나 정정하신지 아직도 회사 안 물려주고 쥐고 계시다잖냐. 뭐? 경식이도 여기 왔어? 제가 동창회장에 오는 것을 계속 망설이게 했던 그 이름이 딱 들리더라고요. 최경식. 그 이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제 얼굴을 보면서 아내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전학 가버린 놈이 동창회에는 뭐하러 얼굴을 기웃거렸는지 모를 노릇이지만 저까지 왔으면 참 재미있었겠다는 그 얘기에 저희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놈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달라진 게 하나 없는 인간이구나. 아마도 자기 마누라가 있는 앞에서 자기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던 놈인지 내가 아직도 자기를 보고 눈치를 보는 꼴을 보면서 조롱하고 싶어서 나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짓거렸을 거라 생각하니 이가 부득 갈리더라고요. 동창회 자리에는 오랜만에 만난 저를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냥 사람 좋은 척을 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냐 물어보는데 너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냐 재차 확인받으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저의 자격지심이었을까요? 아내는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지 않냐면서 자리로 향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내가 오늘 동창회 자리 오면서 네 놈 자식도 꼭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보, 내가 얘기했지? 내가 학창시절에 엄청 친했다던 그 동창. 안 그래도 저쪽에서 니네 얘기 내가 듣고 왔어. 너네들이 결혼했다면서? 이야, 이게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냐? 솔직히 너네 중매는 내가 맺어뒀다고 봐도 과언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텐 청첩장을 보냈어야지 임마. 내가 뭐 옷 한 벌 얻어 입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청첩장 보냈으면 내가 축의금이라도 두둑하게 보냈을 텐데 말이야.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누가 어깨동무를 하고 친한 척을 하길래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 녀석이었어요.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느낌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놈도 여전히 제가 자기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던 그런 별 볼 일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기억 속에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어깨에 둘러진 팔을 툭 하고 치우니까 이 자식이 오랜만에 만나서 낯을 가리는 거냐며 머리를 툭 치더라고요. 순간 동창의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고요. 그놈은 분위기를 왜 이렇게 구리게 만드냐면서 술이나 먹자고 저희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신나가지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와이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말이죠. 학창시절에 자기가 약한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챙겨주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다. 이 친구도 나 없었으면 학창시절 재밌게 못했을 거다. 이 두 사람도 결국 내가 이어준 거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뭐가 무섭다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놈들도 어색하게 하하 웃으면서 그랬지 하고 그놈의 기분을 살피면서 분위기를 맞춰주게 바빴고 저 역시도 속으로는 화가 나고 분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달라진 게 하나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 앞에서 가장이란 인간이 여전히 이런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꼴 같아서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즐거운 자리, 동창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어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공유할 만한 추억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학교에 가면 죽도록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 둘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 자리에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갔는지 뭘 바꿔보자고 온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신나서 제 잔에 술을 따라주던 그놈의 눈도 술에 취해 점점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따라온 아내도 이제 그만 좀 마시라고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술이 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개차반 같은 본인의 본성이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자기 와이프가 있다는 것도 깜빡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짓거려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야, 넌 이놈이랑 왜 결혼했냐? 이러면 뭐 잘하는 거라도 있나 보다, 하긴 그러니까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놈이랑 붙어 먹었겠지. 사실 니네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몰래 뒤로 그 짓거리라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얘네가 찌질한 걸로 아주 유명했거든. 야, 너 그때랑 아주 똑같네. 안 들리는 척하는 게. 자, 그럼 한번 대답을 해봐. 이놈이 뭐를 그렇게 화끈하게 잘하는데? 아이 저런 놈이랑 결혼하니까 좋냐?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팔로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그릇이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두가 벙쪄서 저희 아내를 쳐다봤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랑 결혼을 한 이후에 그 흔한 부부싸움조차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서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동창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아내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맥주잔을 들어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놈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죠. 야! 에이, 너 진짜 미쳤어?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진짜 미쳐가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동창놈과 그 옆에서 괜찮냐면서 손수건을 꺼내 자기 남편의 얼굴을 닦느라 정신이 없는 그놈의 와이프를 비웃은 저희 아낸 가방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자신의 명함을 꺼내 들고 그놈의 얼굴에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주섬주섬 아내의 명함을 집어든 그놈은 아내의 검사 명함을 확인하자마자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이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이게 뭐냐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묻더라고요. 뭐긴 뭐야. 네 놈이 얼마나 잘났기를 지금 검사 앞에서 감히 건방지게 성희롱을 해? 그쪽은 불쌍해서 어떡해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길래 저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주워가지고 여기 명함 한 장 더 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여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혼 준비부터 하고 뭐 변호사 같은 거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든지 해요. 그쪽이 뭘 보고 저놈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놈 어렸을 때부터 학교 폭력 일삼던 놈이고 오늘 말하는 꼬라지 들었죠? 갱생 불가인 쓰레기니까 어렸을 때야 니네 부모가 뒷수습 다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알 거 다 아는 성인이잖아?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이 약 물고 니네 회사며 너까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싹 다 돌려보내줄 거거든. 니네 부모가 거기까지 막아줄 수 있는지 보자고. 인생 살면서 가장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검사라는 얘기 들어봤니?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위아래로 3대까지 족쳐버린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거든. 내가 아주 그때 니놈 싹을 제대로 잘라놨어야 하는 건데 쓰레기 같은 니놈 그때 못 잘랐으니까 이따위로 자랐겠지. 뭐 네가 검사가 됐다고? 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 가해 동창은 제 아내가 검사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황해선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잘나신 자기 부모님이었겠죠. 아직까지 똥을 싸고 나서 자기 부모가 뒤를 닦아주는 그런 한심한 놈으로 자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나이 먹었으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창들 귀에도 선명하게 다 들릴 정도로 전화를 하고 어디 지금 검사 좀 밟아달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선 정말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몇십 년간 묵어있던 채증이 확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이씨, 이 노인네 왜 전화를 끊고 지랄이야 진짜. 왜 그렇게 믿었던 니네 아버지가 이제는 네 뒤에 안 닦아주나 보다?
어쩌냐? 내가 듣기엔 니네 아버지가 이제 너 잘라내기로 아주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그 노인네가 여태까지 왜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회사 안 물려주고 자기가 쥐고 있었는지 난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이딴 쓰레기 같은 놈한테 평생 읽어놓은 회사 물려줘 봤자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나 같아도 안 물려줄 것 같은데? 여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질 떨어지는 인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입맛 떨어진다. 우리 먼저 일어날게. 회사 하나 보내버리려면 나도 바쁘게 일해야 할 것 같거든. 잠깐 기다려. 아이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하면 되잖아. 뭐 어떻게 무릎이라도 꿇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네 남편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렸을 때 일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째째하고 속 좁게 진짜 이렇게 굴 거냐? 동창 좋은 게 뭐라고.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놈은 뒤늦게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붙들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아내와 절 붙잡고 자기 와이프와 애들의 눈치를 보면서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제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요. 꿈에서나 봤던 장면을 실제로 만들어주었던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제 손으로 이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분하긴 했지만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그 거짓된 사과를 절대 받아주지 말자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듯이 무릎을 꿇고는 그놈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에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어 그놈의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놈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네 무릎이 얼마짜리나 된다고. 그 회사 한 방 날리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얼만데. 그냥 이건 기념사진으로 남겨두려고. 얘들아 봤지? 이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놈인지. 자기 목숨 간당간당하니까 이렇게 무시했던 우리 앞에서도 무릎 척척 꿇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니까 너네도 이제 이런 가짜는 놈 뒤나 빨아주는 짓 그만하라고. 똑같이 한심한 놈 되는 거 그거 한순간이다. 야, 제발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렇게 동창회장을 나가려다가 소리를 낸 아내는 뒤를 돌아 창피함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놈의 턱을 들어 시원하게 따귀를 한 방 날려줬어요. 그리고선 얘기했죠. 이건 어렸을 때 맞았던 거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니까 정당방위라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깽값 물어달라고 징징거릴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동창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저희는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정말 이제 두 발 뻗고 속 시원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간 해야 할 복수였어. 나도 저놈한테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 그냥 언젠가 해야 할 일이었고 좀 늦었지만 이제 와서 엉킨 실 다 풀고 매듭 짓는 거라고 생각해. 내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당신도 이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집 가장이니까. 아내 잘 둔 덕분에 저 이제 과거의 일 전부 다 내려놓고 정말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아내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면서 이젠 정말 아내의 말대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아내의 복수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전 성당 친구를 통해서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요. 그 친구도 이 채널에 사연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을 고발할 생각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할머니에 가까운 나이라 맞춤법이나 문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남편은 정말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모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제 남편은 이제 막 70이 된 할아버지인데요. 젊었을 땐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저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서 속이 다 후련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을 괴롭혀온 남편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인간 말종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라면 몇 날 며칠 나를 새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제 딸은 그렇지가 않죠. 착하고 멘탈도 강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하다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뭐든 들어주는 딸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애저녁에 포기하고 오직 딸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자면 저희 부모님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막 결혼을 하셨을 땐 좀 힘들게 사셨지만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늦둥이 남동생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땅끝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밭을 한 5만 평은 가지고 계신 분홍이셨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전 제 부모님 재산 맏딸로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꼬박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애비가 너희들에게 강조할 건 그저 공부를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 이 엄마 아빠가 학비는 다 대줄 테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힘 담는 데까지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서 남들에게 속지 말고 남들보다 못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알겠니? 부모님은 저희 삼남매에게 공부를 많이 강조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배움이 짧았던 것을 항상 애석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디 가서 손해 안 보고 산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더랬죠. 그래서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 옛날이지만 대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고 공부랑 거의 연이 없던 저도 고등학교는 어떻게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나온 후로 서울에 가야겠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서울은 저에게 별천지 같은 곳으로 TV에 나오던 그곳은 온갖 젊은이들이 예쁘게 꾸미고 거리에 나다니는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이제 혼자서 살아볼래요. 서울로 가서 돈 벌면서 제가 알아서 집 사고 땅 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서울은 누가 그러던데 눈만 감았다 떠도 코를 베어가는 험악한 곳이라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해남서 농사 지어. 그러다 동네 청년한테 시집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도 팔자가 바뀌어. 아버지 말씀 듣고 그냥 여기서 살아. 엄마, 제가 집에서 장녀잖아요. 제가 반듯한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동생들이 뭘 보고 서울에 올라오겠어요? 제가 부지런히 일해서 기반 닦아 놓을 테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정말 돈 많이 벌 자신 있어요.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 돈을 벌러 서울로 혼자 상경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제가 서울로 나간다니까 걱정이 돼서 반대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전 서울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곳만 올라가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달아나듯 옷만 몇 가지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얼마 없었어요. 전 서울이라는 곳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 이곳에 와서 살았던 곳이 구로동이었어요. 거긴 공장에 다니는 언니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죠. 그러나 전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의 집을 청소해주고 푼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많게는 20, 30개의 쪽방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소문이 돌자 언니들은 싼 값에 저에게 청소며 간단한 장보기 같은 것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그 언니들의 가정부처럼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엔 나이가 꽤 많은 언니도 있었는데 전 20살의 40대 초반의 미혼 여자와 함께 동거를 했어요. 그 언니가 바로 제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많아 은퇴를 했지만 40대 중반에 공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80년대 말 강남 땅 투기에 뛰어들어서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 부자입니다.
전 이 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제가 처음부터 남편에게 혹해서 따라다닌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전 시누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집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누나가 이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제가 부동산 중개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해달라고 남편을 억지로 고용한 상태였답니다. 남편은 누나의 말이라면 거역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누나의 고급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고객들을 태우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2, 3층짜리 새로 지은 집들을 구경시키는데 동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옆자리엔 제가 타고 있었고요. 제가 고객들을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면 시누이는 저를 불러 그 커미션의 5%를 줬어요. 까다로운 고객들 비위 맞춰가면서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여주고 나면 매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의 고생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액수였죠. 그래도 전 시누이에게 대들 수가 없었어요. 전 공부를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전 시누이 밑에서 사무장이나 비서 등의 역할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몇 년 동안 시누이의 자가용 운전사로 살았고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건 제 시누이뿐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박봉으로 부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중개료로 받은 돈을 다 가져갔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전 이게 잘못된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이 끊기지 않게만 해준 시누이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시누이에게 반항하면서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누나, 언제까지 나한테 이딴 푼돈 주면서 부려먹을 생각이야? 이거 노동 착취라고. 누나라고 해서 나한테 일할 권리 없는 거 알지? 이제 그만 내 몫을 돌려주라고. 푼돈이라니? 어떻게 200만 원이 푼돈이야? 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저 운전만 하고 다니는데 200이면 많이 주는 거야. 내가 정 실장한테도 200만 원 안 주는데 너한테는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주는 거라고. 전 우연히 이 남매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정을 알고 나자 시누이에게 배신감이 크게 들었죠. 저도 이 싸움에 끼어들어 제 받을 몫은 받아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마음 먹고 시누이에게 팔을 걷고 따졌습니다. 사장 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영호 씨한테 친동생이라고 돈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 160만 원 준 것도 고마워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서로 못 보게 하신 건가요?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내가 일이라도 가르쳤지. 그래, 한번 독립해서 네 스스로 돈을 벌어봐. 그래야 내 밑에 있었을 때가 편했구나. 이런 걸 알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누이는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남편에게 부동산 중개 일을 가르쳐주어 독립을 시켰습니다. 전 여전히 시누이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부동산 회사를 차릴 테니 자기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한 후 딸과 함께 26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초기엔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해서 저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부유한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 딸 하나를 낳았죠. 남편은 그때 당시엔 크게 기뻐하면서 딸이 필요하다는 것, 갖고 싶다는 장난감들은 다 사주면서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도 며칠씩 안 들어오고 저와 딸을 버려두다시피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건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딸은 이제까지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에 꼭 아빠가 오기를 바랬었어요.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남편도 흔쾌히 딸의 참관 수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죠. 아빠, 오늘 참관 수업에 멋있는 양복 입고 와야 돼. 아빠가 우리 반 애들 아빠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난 아빠가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멋진 양복 자랑할 때도 있고 좋은데 오늘 11시까지라고 했지? 아빠가 꼭 갈게. 기다려 우리 딸. 이렇게 남편과 딸의 관계는 누구든 부러워할 만큼 살갑고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딸이 4학년이 되던 해에 남편은 처음으로 딸의 참관 수업을 못 간다며 저에게 대신 가라고 미루더라고요.
전 갑자기 냉정해진 남편이 이해가 안 돼서 따지듯이 물었죠. 매년 자기가 먼저 알아서 가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엔 안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고객들과 지방에 땅을 보러 가기로 했다면서 별로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경희가 오늘 학교에 아빠 올 거라고 얼마나 애들에게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그럼 우리 경희 거짓말쟁이로 만들 거야? 학교 참가는 당신도 좋아했던 일이잖아. 갑자기 왜 당일날 펑크를 낸다는 거야? 일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럼 어떡해? 그럼 돈 많은 호구를 딸 학교 수업에나 가자고 놓쳐야 돼? 당신도 내가 그런 바보짓 하기를 바라는 거야? 갑자기 남편에게 제 딸이 일보다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처음엔 전 도무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딸바 보였던 남편이 딸과 저에게 냉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과 절 거의 버려두다시피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 차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전 남편 몰래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남편이 수상하니까 뒤를 밟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도대체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고객의 정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그 당일에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해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땅을 보러 간다던 남편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결국 부산까지 도착했나 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전 중간중간에 흥신소 직원이 보내는 문자와 사진을 받아봤거든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정확하고 신속하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빼지 말고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휴게소에 내려서 고객이라는 그 여자와 남편이 정답게 밥도 먹고 차 안에서 서로 껴안고 스킨십하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전 그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했죠. 누가 봐도 그 여자는 고객이 아닌 남편의 내연녀인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전 얼른 그 사진들을 제 컴퓨터에 저장하고 핸드폰에선 모두 지워버렸어요. 딸이 제 핸드폰을 종종 가지고 노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딸이 본다면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 촉이 이 일은 모르는 척 묻어두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못했습니다. 사실은 비밀도 아니었죠. 남편은 그 여자와 벌써 3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일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도 이미 딸이 하나 태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연녀와 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무렵에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내연녀는 임신을 했고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연녀도 남편에게 속았던 거죠. 남편은 그 내연녀에게 자기가 딸이 있으니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 애가 있는 남잔데 아직 내 와이프는 당신의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뱃속에 그 애는 지우자. 그래야 우리 딸에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싫어. 나 혼자서라도 이 아이 잘 키울 거야. 당신은 내가 살 집이랑 돈만 줘. 생활비만 계속 보내주면 당신 본처에게 들키지 않고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지만 그 뻔뻔한 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의 후처가 되더라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은 자기 성을 주어 싱글맘으로 살게 되더라도 절대로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연녀의 친정이 바로 부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날 저희 딸 학교 참관회에 가지 않고 내연녀 친정에 사위 노릇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부산의 친정에 맡겨져서 키워졌던 것이었어요. 혹시나 제가 내연녀와 그 집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여자의 딸만은 지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연녀의 딸 아이도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자 내연녀는 아이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나 봐요. 갈수록 뻔뻔하게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내연녀에게 남편은 달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이제 이렇게 숨어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당신 난지 본천지 이제 결정을 해줘요. 우리 애도 이만큼 컸으니까 나도 서울에서 우리 딸이랑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진정하고 내가 와이프한테 이혼해 달라고 말해볼 테니까 기다려. 나야 당연히 당신 편이고 당신만 사랑하지.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류상 부부일 뿐이야. 남편은 내연녀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할 수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전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딸을 하루아침에 이혼녀의 아이가 되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정을 저지른 건 내 남편인데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와 제 딸이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전 도저히 억울해서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살진 당신의 마음이지만 우리 애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내놓아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아뒀어요. 남편은 그 말에 수긍하고 바로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 그녀네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후로 10년간 저와 남편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이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의 친가에 아무 의무도 없었고요. 전 그저 매달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고 그 100평이 넘는 집에서 쓸쓸하게 딸과 둘이서만 살았죠. 제 딸은 아버지에게 내연녀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딸은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만큼 딸과 제 남편 사이의 유대감은 굉장히 공고했었거든요. 엄마, 난 믿어지지가 않아.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리고 그 여자에게 딸도 있다고? 아빠는 그럼 우릴 버린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경희야, 마음 굳게 먹어. 엄마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달고 싶지 않아서 아빠랑 이혼을 하진 않겠지만 우린 이제 둘이서만 가족이야. 네 아빠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렴. 미안하다. 이렇게 된 것이 엄마의 잘못은 아니지만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믿고 살아왔던 엄마가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우리 경희 볼 면목이 없어. 전 이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우리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른답지 못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자 제 딸은 아무래도 자기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딸은 소파에 쓰러져 울던 것을 멈추고 이를 악물고 눈을 독하게 치켜 떴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토닥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성공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버린 아빠에게 복수를 해주고 말 거야.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지 말이에요. 앞으로의 내 삶은 아빠에게 복수라는 일념으로 살아갈 거야. 그걸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딸의 이를 악문 모습을 보는 전 정말 슬프고 마음이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제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똘똘 뭉친 듯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기운은 점점 독해져만 갔습니다. 딸은 잠도 줄여가며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기어코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죠. 딸과 전 합격 발표 소식을 듣고 서로 껴안고 방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전 그때만큼 딸이 대견했던 적이 없었어요. 전 그때만큼은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아도 좋을 것 같아서 6년 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 달리 남편은 제 전화를 정말 떨떠름하게 받더라고요. 서로 몇 초간 아무 말도 없다가 남편이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지 얼음장처럼 싸늘한 말투로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당신이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이 남아있어? 물론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그녀네 집으로 들어간 이후 나도 더 할 얘기 없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 딸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 딸 대학 등록금과 책값 정도는 내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했어. 설마 당신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욱하는 마음에 말은 쌀쌀맞게 했지만 마음속으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남편이 제 딸의 법대 입학을 축하한다고, 이젠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남편은 냉담하게 저에게 쏘아붙이듯이 소리쳤습니다. 뭐, 법대? 서울대?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설마 내가 곧 이혼할 당신과 사이에 난 딸 따위를 더 이상 신경이라 쓸 줄 알았어? 난 여기서 내 아내와 행복하니까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당신이 또 이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거나 우리 집 근처로 눈에 띄게 돌아다니면 경찰 부를 거야. 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야. 이번 달 내로 비워줘. 이제 내 딸이 20살 됐으니까 우리 이혼할 수 있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 집 얘기를 듣더니 꼭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하지 뭐야. 이제 알았으니까 당신은 당신 딸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애가 대학을 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뚝 하고 제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 남편의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너무나 분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제 딸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혹시나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보 같고 부질없는 생각을 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을 버리고 그녀에게 간 남편이 원망스러웠고요. 제 딸은 나중에 그 얘기를 듣더니 화를 내면서 저에게 뭐하러 그 아버지도 아닌 인간에게 연락을 했냐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인간은 다시는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대학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엄마, 그 인간한테 왜 그런 비굴한 전화를 해서 내 마음까지 뒤집어 놓는 거야. 그 인간 절대로 엄마랑 나 돌봐줄 사람 아니야. 엄만 내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충당해서 내 힘으로 대학 다닐 테니까. 엄만 그저 내 옆에만 있어줘도 충분해.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검사 되면 내가 엄마도 먹여 살릴게. 나 엄마 절대 고생 안 시켜. 불쌍한 우리 딸, 남편이 저와 딸을 버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딸에게 도끼를 불어넣었어요. 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전 그래도 엄마가 돼서 딸이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등록금 문제는 엄마로서 당연히 해결해 줘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전 결혼할 때 남편이 예물로 주었던 다이아 반지며 금목걸이 세트를 팔아 딸의 대학 입학금과 책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00평짜리 강남의 집에 남편이 들이닥치기 전에 딸과 26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로요.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남편은 저에게 소환장을 보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 어찌저찌 남편과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일단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확실하니까 위자료를 제가 받는 건 맞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딸이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양육비를 보낸 것도 끊어버리고 일시불로 2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전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금액에 이혼에 동의를 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저와 남편은 전혀 마주칠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딸이 서울대에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도 식당 일이며 남의 집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우리 두 사람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돈도 모이고 작은 아파트 전세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정도까지 됐어요.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며 전 몸이 부서져라 더욱 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때부터 전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사업이 그다지 잘 풀리지 못했나 봐요. 강남의 100평대 그 집에 그 상간녀는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처분을 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집 딸은 정말 된장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딸년의 비위를 맞추느라 겨우 서울 경기권 내에 있는 듣보잡 대학교에 들어간 그 애한테 입학 선물로 4억이 넘는 벤츠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딸년은 자랑스럽게 그 학교로 벤츠를 몰고 다녔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 제 딸은 그 명문대를 다니면서도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법대생이다 보니까 과외 자리는 고액이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4년 동안 제 딸은 또래 여자애들처럼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하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물론 못 사귀었고 마음 편히 축제를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간다는 필수 코스인 해외 영어 연수 따윈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죠. 어쩌다가 딸과 제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됐는지 사랑하는 딸의 암울한 현재 생활이 꼭 남편의 탓인 것 같아 전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딸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질 때마다 전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딸은 제가 빚을 질 필요 없다고 꼭 자기가 벌어서 대학을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 그런 도끼 가득한 딸의 눈을 보면 어느 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혈육이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만 남아버린 딸의 인생이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했고요. 딸은 대학을 가서도 이를 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로스쿨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죠. 로스쿨을 졸업한 딸이 검사로 임용됐을 때 전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검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을 향한 복수심으로 딸의 눈은 불타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전 딸이 남편에 대해 증오심을 드러낼 때마다 그만 잊어버리자고 단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경희야, 이제 그런 몹쓸 아빠 따위는 있고 네 인생 살아. 좋은 일만 보고 듣고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인데 복수심만 가지고 살아서 되겠니? 이제 우리 둘 다 그 인간 생각도 하지 말자. 엄마는 아주 지겨워. 그만 네 삶에서 그 인간을 몰아내. 그래야 네가 행복하지. 싫어. 엄마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난 아니에요. 그 인간도 그 인간의 내연녀랑 딸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전엔 나 죽어도 눈을 못 감을 테니까. 엄만 말리지 마요. 그리고 날 도와주지 못할 바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하지만 딸에겐 아버지의 배신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복수야말로 중요한 삶의 목적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공부도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던 딸이니까요. 제가 그 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뭔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애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그 복수의 기회를 좀 더 빨리 잡게 됐어요. 남편의 부동산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고 거액의 세금을 빼돌렸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딸은 검사 임용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의 회사 사건 같은 큰 사건을 맡을 짬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글쎄 신입 검사 주제에 무작정 검사장님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속사정을 다 낱낱이 까보일 테니까 선배와 함께 그 사건을 맡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검사장님은 딸의 대찬 성격을 좋게 보시고 선배 검사와 공조수사를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드디어 그 인간의 꼬리를 잡아 나락으로 떨어뜨릴 기회가 왔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 검사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분식회계로도 모자라 빌라 여러 채를 사서 전세 사기에도 가담했던 모양이었어요. 돈이 잘 안 벌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던 모양이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내연녀의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남편은 그 여자와 딸년의 비율을 맞추는데도 엄청 허덕이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어릴 적엔 집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언제 돈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걸 거의 안 쓰고 모으는 편에 속했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쓸데없는 것을 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의 내연년 술집 마담 출신이라 돈이 생기는 대로 무조건 명품 옷 사고 핸드백 사는데 다 써버리더라는 거였습니다. 그 두 모녀의 큰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남편의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 그 100평짜리 대저택도 팔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은 빚에 몰려서 나쁜 일에 손을 대게 되었던 겁니다. 지방에서 허름한 빌라를 사들여서 그 지방 조폭들과 손잡고 살던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고 해요. 그 후에 그 빌라를 이중 계약하여 전세 사기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그 해에 각 검사로 임용된 딸은 선배 검사와 함께 남편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남편을 잡아들였습니다.
원래 경력 있는 선배 검사가 혼자서 남편을 취조하는 것이 맞지만 딸은 그 선배에게 저도 취조에 동행하겠다고 부탁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최 검사, 네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날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까지 신입으로 100일이 안 된 사람이 이런 큰 사건에 직접 피고인 신문한 적은 없었어. 그리고 네 마음은 알겠지만 말이야. 이번엔 나한테 맡기고 넌 그저 지켜보기만 해. 다음 사건 이것보다 조금 덜 복잡한 사건에 너에게 신문의 기회를 충분히 줄 테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선배님. 이 사건 꼭 제가 관여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부탁이라 죄송하지만 전 피고인을 만나서 꼭 물어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판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선배님이 힘을 좀 써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드디어 남편과 딸이 대면하는 첫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어요. 선배 검사와 딸은 검은색 법복으로 갈아입고 검사석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그래도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더군요. 그렇지만 남편의 죄는 너무 명확한 거라서 유죄를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형량이나 줄여보려고 했었던 것이었겠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검사석에 앉은 제 딸의 이름을 못 들었나 봅니다. 아니, 못 들은 척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경희 검사, 피고인 신문하십시오.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피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자 남편은 갑자기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남편의 눈을 제 딸은 의기양양하게 노려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제 딸이 아니겠어요?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듯한 음성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린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경희야, 정말 너니? 네가 검사가 됐다고? 사실이었구나. 경희야, 이 애비 좀 살려다오. 나도 그놈들한테 뒤통수 맞은 거야. 애비는 죄가 없다. 그 나쁜 놈들에게 속은 것밖엔 죄가 없어. 피고인 조용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정 모독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소장을 읽어보니 피고인의 죄는 매우 명백합니다. 판사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경희야, 이 애비 좀 살려달라니까. 여러분, 판사님, 이 애가 제 딸이에요. 세상에 어떤 딸년이 자기 애에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전 항소하겠어요. 제발, 경희야, 나 좀 살려줘. 남편이 딸을 향해 마구 소리치자 방청석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방청객으로 법정에 와 있었는데 제 남편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뻔뻔한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딸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땐 돈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면서 저를 쫓아냈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본인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저렇게 딸에게 친한 척을 하고 애비 노릇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니 기가 막히고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질 만큼 화가 났습니다. 곧 판사님이 봉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법정 경찰들을 불렀어요. 정리, 나와서 피고인을 못 움직이도록 제압하십시오. 피고인, 자중하세요. 난동을 부리면 법정 모독죄도 추가될 겁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남편은 딸의 입에서 징역 10년이란 말이 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법정 경찰관들에 의해 남편은 간단히 제압당한 뒤 손을 묶인 채로 나머지 재판 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판사님이 선고한 최종 10년의 형을 받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가는 남편에게 딸은 이렇게 속닥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나보고 다시는 당신 딸이라고 하지 말아요. 난 이미 당신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버렸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랑 나 버리고 그 상간녀에게 갈 때 이런 결과는 예상 못했어? 내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계집년이 뭐하러 대학은 가냐고 말했다면서? 내가 그 말 듣고 당신이 내 앞에 이 꼴로 서기만을 기다렸다고. 오늘은 내 가장 통쾌한 복수의 날이야. 사실은 당신이 받은 징역 10년도 나에겐 부족해. 알았으면 감옥으로 꺼져, 이 나쁜 자식아.
남편은 제 딸이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는데도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자기가 우리 딸에게 뭐 해준 것이 있었어야 아비 노릇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을 텐데요. 그놈은 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도 뻔뻔하게 가명이라도 해달라고 매달리다가 안 되니까 제 딸을 협박이나 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냐고요? 제 딸은 아직도 검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집에서 놀고만 있기 미안해서 딸이 대출받아준 돈으로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딸은 그저 취미로만 커피를 배우고 카페 일은 힘이 드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죠. 하지만 저 역시 집에서 딸이 번 돈만 축내고 있기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나이 60이 넘어서 바리스타라고 하니 사람들에게 좀 나쁘끄럽지만 혼자서 한 2, 3년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가게 규모가 커져서 알바하는 대학생을 하나 쓸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제게 최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식이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건 말이죠. 올해로 그 전 남편도 10년의 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하는 날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와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니 내연녀와 딸은 이미 부산으로 도망을 가고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장인 장모의 집으로 내연녀를 먼저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내연녀는 돈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다면서 남편을 문전박대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진 그 인간은 수소문을 해서 제가 사는 집을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미리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내 집이라도 얻을 때까지 거기서 며칠만 지내게 해줄 수 없을까? 뭐라고?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그녀한테 얘기하지. 그녀에게 가면 되잖아. 안 돼. 우리 딸이 혹시나 당신 집에 들인 거 알면 당신 큰일 나.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전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워 남편에게 단단히 엄포를 놓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설마 그 인간이 만기 출소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문 밖에서 거짓골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날 좀 용서해줘.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년도 그년의 딸도 헌신짝처럼 나를 버렸어. 둘 다 부산으로 도망을 갔더라고. 난 이제 당신밖에 잘 보일 데가 없어. 나 좀 어떻게 받아줄 수 없을까? 그래, 여기 돈 좀 줄 테니까 옷도 새로 사 입고 목욕도 하고 해. 어디를 가든 그런 거짓골로 다니면 당신 부모님도 마음 아프실 테니. 하지만 난 당신 미래까진 책임져 줄 수 없어. 당신이 먹고 살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할 거야. 자, 어서 나가.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못하고 옷도 빨래를 하지 못한 채 꾀재재한 전 남편의 얼굴을 보니 잘됐다는 감정보단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 남편을 가게로 불러 새 옷을 사주고 목욕비를 줘서 사우나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제멋대로 자란 머리도 깎고 깔끔해진 남편은 그저 훌륭한 노년의 신사처럼 보였죠. 내가 미울 텐데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도움받는 김에 염치 없지만 좀 더 도움받을 수 없을까? 우리 딸 경이가 오면 내 얘기 좀 잘 해줘. 난 당신에게 아니면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당장 오늘 밤 잘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부탁할게. 제발. 남편은 한껏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애걸복걸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을 우리 딸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에게 얼마나 화를 낼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 입술을 악물고 남편에게 말했죠. 아니야. 나한테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줘.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줘요. 이 카페도 우리 딸이 대출받아준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딸이 전세금 낸 거야. 난 아무런 금전적인 힘도 없고 모든 통장 관리 역시 우리 경이가 다 해. 난 당신한테 줄 도움 없어. 미안하지만 이제 나가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아니면 부탁할 곳도 없다면서 슬프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딸이 전 남편을 용납할 리가 없었어요. 제 딸은 제가 남편에게 옷 사주고 돈을 준 것만 알아도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해댈지 다 알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은 제가 그날 카페에서 번 돈의 반을 받아가지고 저의 가게를 떠났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리 편안한 처지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누라를 배신하고 딸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저렇게 쓸쓸하고 불쌍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절대로 남편이 불쌍해서 봐주고 싶다거나 그 사람에게 털끝이라도 애정 갖는 게 남아있진 않았지만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그 사람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저녁에 퇴근한 딸에게 조심스럽게 전 남편의 근황을 아느냐고 물었죠.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딸이 남편을 도와주겠다는 기색이라도 보인다면 어디 새빵이라도 하나 얻어주면 될 것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단호하게 전 남편에 대한 말을 잘라버렸고 제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난 그 인간이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더라도 절대 만날 생각이 없어. 혹시 그 양심 없는 인간이 엄마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마. 만약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엄마가 그 인간과 어떻게든 연락을 하는 걸 알게 된다면 난 엄마하고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난 앞으로도 그 인간 절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내 뜻을 따라주길 바래.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전 남편이 카페에 왔었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딸의 복수심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느끼고 황급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 남편을 용서하자고 한다든지 금전적으로 도와주자는 말을 한다면 딸은 저하고도 연을 끊을 기세였거든요. 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제 혈육, 딸마저 저의 곁에 없다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고 제 남편을 만났었다는 것을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차마 딸에겐 무서워서 전화를 하지 못하고 몇 번씩 제게 연락을 해서 딸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같이 살자는 듯한 말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 딸은 아직도 제 아버지에 대해선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저 역시 딸의 굳은 마음을 돌릴 수가 없네요. 제 딸에게 전 남편은 아버지가 아닌 딸이 어려울 때 내치고 도움조차 거절해버린 남보다 못한 그런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제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이고 춥다고 하면 제 털이라도 뽑아서 따뜻하게 해주는 법인데 남편은 그 짐승만들도 못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제 남편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것도 제가 스스로 만든 지옥이니 남편도 우리들에게 서운하다고 말할 자격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인생이 한번 무너졌고 제 딸은 인생의 반 정도를 암울한 가난과 지옥에서 살았지만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새 삶을 영위하게 됐어요. 비록 딸을 성공하기 위한 노력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딸이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부정적으로나마 남편이 일조하기는 했다는 게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되네요. 여러분, 사실 전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말기암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평생 못된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아직도 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섭고 막막하기만 해요. 딸이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에게 엄습합니다.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딸을 위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진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1, 2년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동안은 제 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것이고 딸의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이 곧 제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제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 딸이 그 애의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진 못하더라도 거부하지는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면서 고생만 해왔던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그리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애도 부모가 되면 언젠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네 엄마로서 평생 동안 훌륭하고 멋지진 못했지만 그래서 정말 네게 미안하지만 후회는 않는단다. 너를 낳은 것이 엄마에게 너무나도 잘한 한 가지였고 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없이 키워냈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을 하고 싶을 만큼 잘한 두 번째 일이었어. 딸아, 넌 너를 버렸던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했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절벽에 세웠지만 말이야. 엄마는 네가 더 이상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딸. 마지막으로 제가 딸에게 주는 짧은 편지로 저의 사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